절차 전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적인 분량은 이렇게 기간에 맞게 안 나간 듯 하지만 뒷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로는 뭐 소송물, 처분권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봐봐, 어떤 분쟁이 있단 말이야. 분쟁이 있으면 이 분쟁을 이제 해결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상대방과 타협이 되면 되는데, 무슨 판사님들도 자기네 무슨 수필성으로 쓰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왔는데 700만 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해서 받았으면 한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에피소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원래 피해 입었다고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3천만 원 달라고, 나 아프다. 근데 실제 소송에 와서 신체 감정 등을 통해서 보니까 별로 아픈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판사 입장에서는 지금 못 해준다. 뭐 기껏 해봤자 실제 손해는 없고 후유증은 없고 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줄 생각인데,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럼 애진작에 보험회사랑 얘기했던 700만 원을 받아야겠다. 그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보험회사가 나랑 했을 때 7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3천만 원 받겠다. 아프다. 뭐 이러다가 안 돼서 소송을 왔는데, 지금은 와서 그러니까 판사가 참 깝깝하다. 그러니까 꼭 너무 우기지 말고 적절하게 해결을, 이때 700만 원의 타협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는 더 받겠다고, 물론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그걸 무조건 뭐 황당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소송까지 왔어. 그래서 소송에서 이제 신체 감정까지를 시켰지. 그랬더니 이게 후유증이 없다라고 돼서, 그 다음에 본인 교통사고니까 본인 과실도 좀 있고 해서 한 200만 원밖에 인정 못 된다라고 판사가 생각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나 700만 원 원래 말했던 거라도 받아야겠다라고 한다라. 깝깝하다. 너무 욕심내지 마라.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글을 썼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분쟁이 있을 때 타협에 의해서 그냥 당사자끼리 해결되면 좋은데 이 소송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그 다음에 소송 외 ADR이라고 재판 외 분쟁 해결, 대안적 분쟁 해결, 이런 수단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지. 조정이나 중재 같은 거. 일반 개인적인 사건에서는 중재 같은 건 조금 드물겠지만 국제적인 거래 같은 데는 중재, 뭐 그런 거, 여러분이 뭐 국제 상사 중재 이런 개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택할 거냐. 우리는 주로 이제 소송 절차를 이야기하지. 그럼 그 다음에 소송 절차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이냐, 상대방을 누구로 삼을 거냐, 이걸 잘 잡아야지. 상대방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 본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 적격을 잘못 삼으면 당사자 적격, 물론 뭐 당사자를 능력도 없는 뭐 동물 자체 이런 걸 삼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권리 능력이 없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의무 능력이 없는 거지. 권리 능력이 없다, 의무 능력이 없다. 그런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 뭐 동물 같은 경우를 삼는 경우도 특이하게 있을 수 있지만 뭐 그 문제는 없다고 쳐도 그 다음 문제로 피고 적격을 잘 삼아야지. 그 어떤 사례적인 상황, 사안적인 이런 데서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과연 누구를 타깃으로 해야 될 거냐, 누구를 타깃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소송 생각해봐. 어떤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경계를 갖고 막 싸움이 났는데 그쪽 편에 어떤 사람이 막걸리 얻어먹고 그랬는지 친했는지 괜히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 그 땅은 원래 내 입장에서 옆 땅 주인하고 싸움이 났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살살이야, 살살이.
살살이가 아니라 우차사에 보면 그 대통령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 그 대통령 뭐 삽삽이? 셉셉이? 셉셉이야. 이 셉셉이라는 느낌은 와. 셉셉이보다는 살살이가 나. 그러니까 약간 속된 말로 빌붙어가지고 막걸리 얻어먹고 동네 사람한테 이거 을 건데 갑이 괜히 어거지 부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녀. 갑 입장에서는 을보다 병이 셉셉이가 더 미워, 살살이가 더 미워. 그렇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갑이 밉다고 을은 당연하지만 병을 경계학종 소송에 피고로 삼아버려. 그런 건 있어. 소송을 하는 것 중에 뻔히 지거나 자기한테 금전적인 승부에 대한 거는 아닌 듯해도 거는 경우는 있어. 괴롭히려고. 일단 괴롭히는 거야. 그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뭐 그런 작전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여튼 그 살살이 셉셉이를 피고로 걸어봤자 을어구의 싸움이어야 되지. 병이 동네에서 그건 을 거다, 을의 땅이다, 갑이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있는다라고 그쪽에 동조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병이 피고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피고적격 잘 삼아야지. 이걸 못 통과하면 본안까지 못 들어가고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면 당사자, 상대방을 잘 삼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 문제도 사례 내지 사안 줘놓고 막 가불병정 나오니까 그 타깃을 잘 삼아야 돼. 타깃을. 다만 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뭐 나는 그 정도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뛰어들 생각이 있어서 그냥 아무나 다 하나 걸려라라고 그냥 다 걸어버리면 누구나 하나는 걸리겠지. 부적법 각하되려면 되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판사가 걸러서 부적법 각하시키든 뭐 하면 되겠다라고 무자벽에 그냥 다 걸어놔도 되긴 되지. 근데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도를 보는 거니까 그 경우에 부적법 각하되는 거지. 피고적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주체를 잘 삼아야지. 피고를. 그 다음에 대상을 어떤 청구로 들어갈 건가? 역시 사안 내지 사례. 시험 문제에서 가불병정 나오고 막 어떤 사안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민법의 경우에 따라서 상법까지의 그 청구권 뭐로 내세울 건지를 제가 잘 포착을 해야지. 대표적인 게 뭐야?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효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 책임으로 걸어서 시효 문제를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 불법행위로 지금 걸었다가는 혹시 단기 시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계약 책임으로 걸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거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상을 자기가 잘 택해야지. 응? 청구를 실체법적인 이 청구. 그래서 실체법적인 청구를 그대로 심판의 대상으로 포착하는 이론을 심판의 대상의 소송물 이론에서 구소송물 이론이라고 그랬지. 구소송물. 그런데 신소송물 이론, 새롭게 우리 소송법 독자적으로 심판의 대상을 포착하는 경우는 네가 피해 입은 금액을 보상받으려는 거, 배상받으려는 경우, 그게 실체법적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됐든 민법 390조 계약 책임으로 구성한 손해배상이 됐든 너가 피해 입은 얼마를 배상 받으려고 지금 소송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소송물 이론은 그 심판의 대상을 그 법적인 그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려는 지위에 대해서 하나의 단위로 포착을 한다. 그게 신소송물 이론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소송물을 예컨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냈는데 아차 싶어서 민법 390조 계약책임 불이행으로 다시 소송을 또 냈다. 피고는 동일인이지만 가해자로 자기가 삼는 사람은 동일인이지만 처음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계약책임으로 구성한다. 근데 그걸 별도로 내면 그러면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복된 소직에 걸리느냐 아니냐에서 250조 민사소송법 중복된 소직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별개의 소송물이니까.
만약 신소송물 이론을 취한다면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그 법적 지위로서 하나의 대상을 포착하니까 동일한 사건의 범주에 속하니까 별도로 낸 건은 중복된 소재기에 걸리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의 대상 내세우려는 청구, 이걸 어떻게 내세울 거냐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야. 누구를 타깃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청구를 내세울 거냐, 그거를 사안 내지 사례에서 여러분이 포착하는 거야. 그제? 그게 실체법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 뭐 갑은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갑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뭐를 주장해야 되느냐, 뭐 이런적인 그런 상황 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럼 이 경우에 하나 일부 청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 이거야. 심판의 대상을 자기가 내세우는 건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실체법적으로 자기 돈 받을 거 다 안 받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소송법적으로 청구도 다 안 받겠다. 무언가 이유는 있다고 그랬지. 그 무언가 이유에 근저에서 제일 찾아 들어가면 그때 몇 명한테 물어봤지만 결국 소송 비용이랄까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원인이 될 수 있겠지. 자기가 이 손해배상에서 피해는 1억 원인데 뭔가 자기도 잘못이 좀 있다든지 해서 다 못 받을 것 같다, 30% 까일 것 같다. 그럼 처음부터 1억 원 청구하지 않고 7천만 원만 청구한다, 뭐 등등 생각할 수 있지. 물론 1억 원 청구했다가 법원이 30% 정도 과실상계가 됐든 아니면 어떤 손해가 신체감정, 아까 신체감정한 결과 그 정도가 안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청구한 거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리 자기가 그걸 감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낸다. 그렇지만 인지를 다 붙여내는 거와 자기가 딱 맞게 내는 거에 차액이 낭비가 되는 셈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확실하다면.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 금액을 일단 이런 정도만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인신사고, 어떤 다친 것에 대한 거는 신체감정 결과, 병원에서 온 신체감정 결과가 어떤 일실이익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얼마다 등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확장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얼마만 청구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소액사건에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그게 뭔가 의도적이라면 신의칙상 인정되지 못하겠다 해서 소액사건 심판법 5조에 가서 5조의 인가에서 보면 부적법 각하시켜요. 만약 그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어떤 그 장점이랄까 유리한 혜택을 보려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청구가 큰 문제 없이 지금 제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일부 청구에 대해서 긍정성, 부정설의 명칭은 뭐냐? 일부 청구가 부정된다라는 의미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 청구 뒤에 잠부 청구를 원래 소송의 청구 취지 금액, 그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루트를 안 쓰고 별도로 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복죄서에 걸리느냐? 한편 일부 청구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돼서 확정됐는데 그 법률관계에서 펼쳐진 어떤 금액이 또 있다고 하면서 2차전을 벌일 때 기판력에 걸리겠느냐 부분서 긍정설은 중복죄서에 걸리지 않고 가능하다.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2차 소송을 벌릴 수 있다는 의미의 긍정설. 일부 청구 부정설은 중복죄서에 걸린다는 의미. 확정된 뒤에 잠부 청구가 기판력에 걸린다는 의미에서 부정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송물 자체에서 나오는 학설이긴 하지만 일부 청구 자체를 긍정한다, 부정한다는 의미의 학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잠부 청구 부분이 본래 청구한 거와의 소송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서 중복죄서랑 기판력에서 긍정되느냐, 별도의 청구가 긍정되느냐,
2차적인 청구가 긍정되느냐 의미의 학설이다. 별도의 청구가 부정되느냐, 2차적인 청구가 부정되느냐의 의미에서의 부정설이다. 근데 현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명시적이라는 것을 절충하고 있죠. 명시했다라는 것을 걸어놓고 있죠. 명시했으면 반대 당사자에게도 불이의 타격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그 절충적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만큼 청구한다. 근데 이게 다 아닐 수 있다. 명시 밝혀놓으면 반대 당사자인 피고도 잔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이 절충적 입장에서 예상밖에 안 되니까 그 잔부에 대해서 별도로 또는 2차전으로 벌리는 것이 중복재소가 아니다.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그런 입장에서 절충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런 학설, 그런 입장이 지금 실무의 입장이기도 하고 학설의 다수의 입장이기도 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와서 이렇게 일부 청구를 했는데 처분건주로 이제 넘어와요. 소송물을 건너뛰면서 처분건주로 와. 그럼 처분건주에 오면 뭐가 하나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일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실제 자기는 생각은 어땠는지 몰라도 7천만 원만 청구했어요. 근데 피고 입장에서 원고도 잘못했다 뭐 이런 등등이 뭐 다툼이 됐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뭐 원래 과실상계 직권으로 한다라고 민법 되어 있으니까 뭐 했는지 한 30% 정도 원고도 잘못했다라는 판단, 심증이 든다. 법원이.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외측설과 안분설과 내측설이 있다.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처럼 소송물을 이제 명시 여부에 따라서 일부분 청구 들어온 거와 잔부 부분을 별개의 소송물로 만약 봐서 중복재소에 걸리지 않는다,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라면 법원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설정하냐면 총 피해는 1억 원 맞는데 원고도 30% 정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의 문제인데 마침 여기 7천만 원만 청구가 들어왔네. 어? 7천만 원만. 그러면 외측설에 의하면 그냥 7천만 원 다 인정해주면 돼. 딱 맞네, 해필요만. 이렇게 돼. 그죠? 1억 원에서 외측에서 30%인 3천만 원 빼버리면 7천만 원이 심증인데 지금 일부 청구 들어온 게 지금 7천만 원. 만약에 과실상계 비율이 40%라는 느낌 인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의 외측설을 취하면 어떻게 돼? 이 상황에서 총 손해는 1억 원이다. 근데 원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7천만 원밖에 청구 안 했다. 그런데 과실이 원고에도 한 40% 있다라고 해서 상계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돼? 6천만 원만 인정되지. 그럼 이번은 과실 상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과실이 20% 정도 된다면 라고 생각된다면 20% 정도. 원고의 과실이 20% 정도. 외측설을 취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1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데 실제 청구는 7천만 원만 들어왔어. 근데 원고의 잘못이 20%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8천만 원은 이제 걸려들었어. 8천만 원은 안 돼. 8천만 원은 왜 안 돼? 원고의 청구가 7천만 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7천만 원 계산상은 일단 맞았는데 8천으로 가는 거가부터 계산이 틀렸으면 이제 초등 수준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8천은 맞아. 8천은. 그런데 청구가 7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주면 처분권자의 의뢰가 돼서 안 되는 거야. 그지? 되지? 그럼 다시 40%의 과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40%의 과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안분설에 의하면 1억 원 정도의 손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 청구는 7천만 원만 들어왔는데 과실이 원고가 한 40% 있다고 생각됐을 때 안분서를 택합니다. 얼마 인정? 응? 이건 또 여기 계산기를 갖다 줘야 돼? 응? 말로 해봐 그럼 계산은. 응. 일단 40%니까 보통 곱해도 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40%니까 얼마가 까야 돼? 1억 원이니까 4천만 원 까야 되지. 4천만 원 까이는 것을 안분을 하니까 7대 3으로 까야 되지. 그제? 그러면 4, 3, 12 1200만 원이 2800만 원이지. 그치? 그러니까 들어온 7천에서 2800만 원 까이면 4200만 원만 인정되지. 그치? 안 들어온 3천 써 얼마 까이는 셈으로 지금 돼야 되냐면 1200만 원 거기서 까야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하는 게 안분설인데 교과서적인 표현은 보통 다른 교과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부 청구한 금액에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비율로 될 때는 곱하면 되긴 돼. 7천에다 40 곱하면 2800 빼면 되니까. 근데 개념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안분한다라는 건.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내측설을 가르쳐줬고 내측설에 의하면 들어온 7천에서 4천만 원 다 까야 돼. 그지? 만약 40%라고 하면. 그럼 3천만 원만 내야 되지. 그러니까 마치 안분설하고 내측설하고 퍼센트로 될 때는 그냥 곱해버리니까 그 말의 의미의 뉘앙스를 구별하기가 힘든데 안분은 비례안분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를 해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냐면 과실상계 말고 똑같이 이런 학설이 과실상계 말고 민법상 상계. 나도 4천만 원 채권이 있다. 나도 4천만 원 채권이 있다. 나 4천만 원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네가 나한테 수동 채권 7천만 원 청구 들어온 것에서 뭔가 처리할 때 여기서 안분서를 일부 청구 금액에서 4천만 원을 처리하면 오히려 내측설처럼 될 수 있어서 비례 안분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측설까지를 나는 설명을 해줬는데 일반 교과서에는 없는데 설명한 이유는 그 개념이 그런 것 때문에 해줬고 이해됐죠? 여기까지? 일부 청구. 그러면 안분설은 실제 우리의 일부 청구의 절충적인 입장인 이 일부 청구원 금액과 잠부 청구를 끊는 그 입장에 오히려 더 정합성이 맞는데 여기서는 실무가 외측설을 택해요. 안분설을 택하지 않고. 특이하게 외측설을 취하는 이유는 교과서 내가 설명을 했어. 원고 스스로 자기도 잘못을 예컨대 과실상계가 잡힐 걸 감안해서 1억 정도의 피해라고 자기도 생각하지만 한 30%면 30%를 잡고서 7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비례안분을 하면 안 되고 이미 자기가 잡아서 뺀 것에서 그냥 다 빼는 식의 내측설이 원고가 일부 청구한 과실상계 같은 상황을 잡고서 청구했다라고 볼 때 그것에 원고의 의사. 그래서 왜 처분권주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처분권주에서 이 과실상계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는 일부 청구한 경우에 왜 나오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고 외측설에 의해서 실제 7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법원이 일단 손해액은 1억 원이라고 판단을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 혹시 처분권주 위배되는 거 아니냐가 일단 문제가 돼. 청구는 7천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1억 원이 있다라고.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거기서 30%면 30%, 아까 말한 대로 과실이 40% 있다면 40%, 아니면 과실이 20% 있다면 20%를 빼주고 난 결과가 7천만 원 이내면 괜찮다. 그러니까 외측설이 원고의 의사에서 스스로 과실상계를 접고 들어온 것에 따라서 처리하는 외측설이 원고의 의사에 합치는 거다. 이미 자기가 접고 들어왔는데 적고 들어와서 나는 요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빼서 비례안분은 거기서도 또 빼라는 거 아니야. 일부 청구한 데서 또 빼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원고가 이미 접고 들어왔는데 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서 여기서 실무는 판례는 외측설을 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럼 처분권자 관련해서 왜 문제가 됐냐. 1억 원이라고 생각한 부분서 원래 청구 금액이 7천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넘어선 거 아니냐.
그렇지만 실제 청구 금액 내에서 처리가 되면, 그래서 아까 20%를 상정한 예에서 8천이라고 했을 때는 뭐에서 걸려들어? 처분권자 의배지금. 맥시멈 1억 원까지를 생각해서 외측으로 처리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어디 범주 내에서만 결론을 내줘야 돼? 7천만 원 이내에서 내줘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 과실상계가 20%라고 했을 때 8천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자 관련해서 안 되는 거지. 그때는 맥시멈 7천밖에 못 해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부 청구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처분권자에서 문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죠.